대한민국 재계 12 태성그룹 집무실. 72세 최치원 회장이 먼지 묻은 박스 조각 하나를 보며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이 낙서를 정말 그 청년이 썼단 말인가? 그곳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도 손대지 못한 국가급 보안 설계도가 낙서처럼 그려져 있었죠. 회장이 경악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천재적인 설계도를 건넨 사람이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 이름 모를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최 회장은 1년 전부터 아무도 모르게 폐지 할아버지 행세를 하며 길바닥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에 찌든 자식들 대신 자신의 거대한 제국을 물려줄 진짜 사람을 찾기 위해서였죠. 수많은 사람을 시험하며 실망하던 그 앞에 어느 날 밤 나타난 이 가난한 알바생. 과연 이 청년은 회장이 그토록 찾아 헤맨 단 한 명의 후계자가 맞을까요? 재벌 회장이 폐지 리어카를 끌며 선택한 후계자, 그 속에 숨겨진 거대한 반전과 인생 역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태성그룹 회장실. 바닥부터 천장까지 통유리로 이루어진 창문 너머로 수천 개의 불빛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황홀한 풍경을 등지고 앉아 있는 72세 노인의 얼굴에는 단 한 줌의 빛도 없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창업주이자 현 회장인 최치원. 맨주먹 하나로 대한민국 재계 12의 제국을 일궈낸 전설적인 인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지치고 외로운 한 명의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 달 뒤 이사회에서 발표할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전문 경영인 체제 전환 계획서. 최 회장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해 온 것이었죠. 승철이도 승준이도 경영자 그릇이 아니야. 최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두 아들을 수십 년간 지켜봐 왔습니다. 장남 최승철은 성질이 급하고 교만했습니다. 회사 돈을 펑펑 쓰면서도 실적은 바닥이었죠. 차남 최승준은 형보다 조금 낫다 뿐이지 그 역시 능력보다는 아버지 후광에 기대어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50년 피땀 흘려 세운 회사야. 저런 놈들한테 맡겼다간 10년도 못 가서 망해. 그래서 내린 결론이 전문 경영인 체제였습니다. 능력 있는 외부 인재에게 경영을 맡기고 두 아들의 지분은 절반으로 희석시킨다. 배당금으로 평생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해주되 경영에는 손대지 못하게 막는다. 냉정하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비서실로 향했습니다. 서류 몇 가지를 가져오려던 참이었죠. 복도를 걷다가 부회장실 앞을 지나는데 문틈 사이로 익숙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형, 큰일 났어. 차남 최승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최 회장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뭔데 그래? 장남 최승철이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아버지가 다음 달 이사회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 발표하신대. 우리 지분도 절반으로 희석시킨다고. 뭐, 미친 거 아냐? 최승철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했는데 이 회사가 누구 덕에 여기까지 온 건데. 최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했다고? 회사 법인카드로 술 마시고 골프 치느라 바빴으면서. 그러니까 형, 지금 안 움직이면 우리 완전히 쫓겨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해. 최승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최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알아. 의사한테 얘기해뒀어. 최승철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다음 주 건강검진에서 치매 초기 소견 넣어달라고. 이사회 전에 후견인 지정받으면
경영권은 자동으로 우리한테 넘어와. 아버지 이름으로 된 주식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형, 아버지가 눈치채시면 어떡해? 눈치채면 어때? 어차피 치매 환자 말을 누가 믿어? 주치의가 진단서 써주면 그게 증거야. 일단 후견인만 되면 아버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그래도 좀 찝찝한데. 야, 찝찝하긴 뭐가 찝찝해. 지금 안 하면 우리가 쫓겨난다고. 한 달이야. 한 달 안에 안 끝내면 우리가 끝장이야. 알았어? 알았어, 형. 형 말대로 하자. 빨리 끝내고 나눠 갖자. 두 아들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문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내 자식들이, 내 핏줄이 나를 이렇게 굶기지 않으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뛰었습니다. 좋은 학교 보내려고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아플 때도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다 자식들 잘 되라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비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모든 걸 빼앗으려 하다니. 최 회장은 회장실로 돌아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배신감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믿었던 핏줄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자식들이 자신을 짐승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던 최 회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지나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한 각오가 서렸습니다. 좋아. 니들이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생각이 있다. 최 회장은 전화기를 들어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회장님? 비서실장, 문 닫아. 비서실장이 문을 닫자 최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잠시 사라질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 자식들한테 이 제국을 물려줄 수는 없어. 차라리 길바닥에서 굶어 죽을지언정 아비를 팔아먹는 놈들한테 내 50년을 갖다 바칠 순 없단 말이야.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도 답이 아니야. 월급쟁이한테 내 회사를 맡겨? 주인 의식 없는 놈이 뼈 빠지게 일하겠어?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내가 직접 찾을 거야. 최 회장은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50층 아래 깨알처럼 작은 사람들이 바삐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리어카를 끄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기 봐. 저 폐지 줍는 노인. 저 사람한테는 아무도 눈길을 안 주지.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백도 없는 사람.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 최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저렇게 되면 알 수 있어. 누가 가식이고 누가 진심인지. 내가 회장이어서 굽신거리는 건지 진짜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는 건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야.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위험하면 어때? 저 자식들한테 당하느니 길바닥에서 진짜 사람 하나 찾는 게 낫지. 그 사람한테 내 제국을 물려줄 거야. 피가 섞이지 않아도 좋아.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놈, 능력까지 갖춘 놈. 그런 놈 하나만 찾으면 돼. 비서실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 회장의 눈빛이 너무나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50년간 최 회장을 보좌해온 그였지만 이런 눈빛은 처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나한테만 연락되는 비상 전화 하나 마련해. 그리고 한 달 뒤 이사회는 내가 없어도 진행되게 준비해둬.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전문 경영인 체제로 가는 거야. 하지만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내가 진짜 사람을 찾아서 돌아오면 모든 계획이 바뀐다. 알겠나? 네, 회장님. 명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최 회장은 50년 인생에서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낡고 때 묻은 군용 점퍼, 무릎이 해진 작업복 바지, 코가 닳아 구멍이 뚫린 낡은 운동화. 거울 앞에 선 최 회장은 자신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맞춤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쓰고 대한민국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남자가 하룻밤 사이에 길바닥에서 폐지를 줍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이 모습이 진짜 나일 수도 있겠구나. 최 회장은 쓸쓸하게 웃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비서실장에게만 연락처를 남긴 채 그는 서울 외곽의 쪽방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재벌 회장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되는 데는 채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첫날부터 세상은 그에게 냉혹했습니다. 야, 이 영감탱이. 여기 네 자리야? 꺼져. 고물상 앞에서 폐지값을 받으려던 최 회장에게 다른 노인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얼굴이 자기 구역에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기를 드러낸 것이었죠. 어휴, 냄새나. 저리 가요, 아저씨.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사려던 최 회장에게 젊은 점원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가게 안에 들어오지 말라는 뜻이었죠. 여보세요, 아저씨.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손님들 불편해해요. 카페 앞 벤치에 잠시 앉아 쉬려던 최 회장을 카페 직원이 쫓아냈습니다. 공공장소였지만 허름한 행색의 노인에게는 앉을 자리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한 달,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리어카를 끌며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조용히 그러나 예리하게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에서 넘어진 척해 보았습니다. 수십 명이 지나갔지만 단 한 명도 멈춰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에는 고물상에서 돈을 떨어뜨린 척해 보았습니다. 주운 사람이 고스란히 주머니에 넣고 가버리더군요. 무거운 짐을 나르다가 힘든 척 해봤을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서 돌아갔습니다. 쯧쯧,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구나. 1년 가까이 수많은 사람들을 시험해봤지만 그가 찾는 진짜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눈보라가 매서운 밤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욕심을 부려 리어카 가득 박스를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가파른 고갯길 중간에서 리어카 바퀴가 빙판에 미끄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나기에 힘을 줘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무거운 리어카는 그의 힘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금씩 뒤로 밀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바로 아래는 대형 트럭들이 오가는 사거리였습니다. 이대로 미끄러지면 트럭에 치이거나 아니면 리어카에 깔려 죽을 판이었습니다. 사람 살려. 누구 없소? 눈보라치는 한밤중 인적 드문 고갯길에서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저 멀리 몇몇 사람이 보이긴 했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돌리고 발걸음을 재촉할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미끄러운 언덕길을 올라와 노인을 도와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묵직하고 따뜻한 힘이 리어카 뒷부분을 단단히 받쳐들었습니다. 어르신, 꽉 잡으세요. 제가 밀게요. 맑고 힘있는 청년의 목소리였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은 청년 하나가 어느샌가 나타나 리어카의 어깨를 바짝 밀착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눈빛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죠.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가 차가운 겨울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청년의 발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무릎이 빙판에 긁혀 피가 났지만 이를 악물고 리어카를 밀었습니다. 으윽! 청년의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최 회장도 앞에서 손잡이를 잡고 필사적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 발자국 소리, 그리고 리어카 바퀴가 빙판을 긁는 소리가 눈보라 속에 뒤섞였습니다. 그렇게 10여 분을 사투한 끝에 마침내 리어카는 고개 정상에 안전하게 안착했습니다. 하하.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리어카 옆에 쪼그려 앉아 역시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흘러내린 피가 흰 눈 위에 붉은 점을 만들고 있었죠. 최 회장은 습관처럼 까칠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1년 동안 해온 시험이었습니다. 야, 너 뭐야? 뭐 바라고 도와준 거야? 나 돈 없어. 줄 거 없으니까 저리 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에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투덜거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에휴, 도와줬더니 욕이나 먹네 라며 되레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그는 대답 대신 주머니에서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노인의 꽁꽁 언 손 위에 가만히 쥐어주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돈은 무슨요? 저 카페 알바 마치고 오는 길인데 어르신 고생하시는 거 보고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거 드시고 좀 쉬세요. 손이 너무 차요. 최 회장은 멍하니 캔커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얼어붙은 손바닥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 녀석? 진짜야. 1년 만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도와준 사람은 고맙네. 그래도 통성명은 해야지. 나는 저 아래 고물상 쪽에서 그냥 최 씨나 최 영감이라고 불러. 자네는 이름이 뭐야? 저는 강도윤이라고 합니다. 어르신. 카페에서 알바하고 편의점에서도 야간 알바해요. 그냥 편하게 도윤이라고 불러주세요. 도윤이라. 도울도의 윤택할 윤인가? 이름 하나는 잘 지었구먼. 하하, 부모님이 남을 도우면서 윤택하게 살라고 지어주셨대요. 도윤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계산도 어떤 꾸밈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따뜻한 청년의 미소였죠. 그런데 어르신, 잠깐만요. 도윤은 리어카 구석에 붙은 낡은 종이 상자 조각을 뜯어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무언가를 빠르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밀면서 보니까 바퀴축이 좀 휘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중 분산이 안 돼서 더 힘드신 거예요. 도윤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박스 조각 위에 복잡한 도형과 수식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바라보다가 점점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리어카의 무게중심을 계산한 역학 공식, 바퀴축의 각도를 교정하는 방법, 짐의 배치를 최적화하는 알고리즘. 평범한 카페 알바생이 그릴 수 있는 수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다 됐어요. 내일 고물상에서 바퀴축만 조금 조정하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짐은 이 그림대로 쌓으시면 무게중심이 낮아져서 덜 힘드실 거예요.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박스 조각을 노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르신, 몸 건강하시고요. 밤길 조심하세요. 도윤은 손을 흔들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 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손에 들린 박스 조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본 그 설계도는 분명히 천재의 것이었습니다. 강도윤, 이 녀석 대체 정체가 뭐야? 최 회장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캔커피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가슴속까지 퍼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보라치는 밤 가파른 고갯길 위에서 폐지 리어카를 밀어주던 가난한 청년과 정체를 숨긴 재벌 회장의 운명적인 만남. 대한민국을 뒤흔들 기적 같은 인연은 그렇게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최 회장은 쪽방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에 금간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그는 박스 조각 위에 그려진 도형들을 손전등 불빛 아래서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볼수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학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박사급 엔지니어가 아니면 그릴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최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연락을 넣었습니다. 강도윤이라는 청년이 있어. 28살 정도 되어 보이고 대학가 쪽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어. 이 녀석 신원을 샅샅이 파봐. 다음 날 저녁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쪽방촌 근처의 허름한 분식집. 최 회장은 비서실장이 건넨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첫 장에는 도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강도윤, 28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수석 졸업. 대학원에서 보안 시스템 전공. JS그룹 산하보안기술연구소에 특채 입사, 3년 만에 수석 개발자. 최 회장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복잡한 시스템 구조도가 나왔습니다. 차세대 보안 인증 시스템.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은행 금고를 절대 못 뚫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전 세계 보안 시장의 판도가 바뀔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정도 기술을 가진 천재가 왜 카페에서 알바를 하고 있지?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1년 전 이 청년에게 산업 스파이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경쟁사에 팔아넘겼다는 누명이었죠. 재판까지 갔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낙인이 찍힌 후였습니다. 어떤 회사도 이 청년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가 개발한 기술의 특허권도 JS그룹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기술을 빼앗기고 도둑으로 몰려서 쫓겨났다는 거야? 네, 그것뿐이 아닙니다. 강도윤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할머니가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병원비가 밀려 있습니다. 지금은 카페 알바와 편의점 야간 알바를 병행하며 겨우 병원비를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녀석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한밤중에 모르는 노인네의 리어카를 밀어준 거야? 자기 무릎에서 피가 나는데도? 네, 회장님. 최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비서실장, 내가 이 청년을 직접 더 시험해 볼 거야. 진짜 그릇인지 내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해야겠어. 다음 날 오후 최 회장은 도윤이 일하는 카페를 찾았습니다. 대학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카페였습니다. 최 회장은 문을 열고 들어서며 일부러 흙이 잔뜩 묻은 낡은 신발을 질질 끌었습니다. 딸랑딸랑. 카페 안에 손님들 몇몇이 고개를 돌려 최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인상을 찌푸리거나 고개를 돌렸죠. 어휴, 저 냄새 좀 봐.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카운터 뒤에서 일하던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휴, 최 어르신. 도윤은 카운터를 돌아 후다닥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눈총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듯 창가 쪽 가장 따뜻한 자리로 노인을 안내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히터 바람이 잘 들어오는 자리예요. 최 회장은 짐짓 까다로운 척 투덜거렸습니다. 아니, 나 돈 없는 노인네야. 손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반색이야? 에이, 어르신도 참. 추운 날 따뜻한 데서 쉬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잖아요. 잠시 후 도윤이 작은 쟁반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대추차 한 잔과 먹음직스러운 호두과자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 드세요. 공짜예요. 어르신이 어제 저 덕분에 무사히 귀가하셨으니 그 답례로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최 회장은 대추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기운이 가슴속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카페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렸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내 두 명이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야, 강도윤. 선두에 선 사내가 비아냥거리듯 도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상무님. 박상무. 도윤의 기술을 가로채고 그를 산업 스파이로 몰아 퇴출시킨 장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손님들도 계시고. 손님? 뭐 하나 없는 놈이 손님 걱정이야. 박상무는 도윤이 앉아있던 테이블 위의 물건들을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죠. 야, 강도윤. 너 같은 스파이 새끼는 이 바닥에 발도 못 붙여. 가서 쓰레기나 주워. 이 쓰레기야. 최 회장은 구석자리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도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걸 봐야 했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들을 조용히 줍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유리 조각이 박혀 피가 났지만 그는 인상 하나 찡그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휩싸여 대들지도 않았고 비굴하게 빌지도 않았습니다. 박상무 일행이 코웃음을 치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흐트러진 테이블을 정리하며 남아있는 손님들에게 허리를 굽혀 사과했습니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놀라셨죠? 최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나뒹굴던 도윤의 노트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자네한테 중요한 거 아닌가?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노트북에는 1년 동안 혼자서 개발해온 새로운 기술의 모든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당분간 내 일을 좀 도와줄 생각 없나? 내가 눈이 침침하고 다리도 안 좋아서 리어카 끌기가 힘들거든. 자네가 저녁에 카페 일 끝나고 나를 좀 도와주면 그 대가로 노트북 고칠 돈은 충분히 줄 수 있어. 도윤은 노인의 낡은 점퍼를 바라보았습니다. 군데군데 기운 자국이 보였고 소매 끝은 닳아서 실이 풀려 있었습니다. 좋아요, 최 어르신. 내일부터 제가 퇴근하고 찾아뵐게요. 도윤은 카운터 뒤에서 작은 보온병을 가져왔습니다. 이거요, 따뜻한 대추차예요. 오늘 밤 리어카 끄시다가 춥거나 힘드시면 드세요. 최 회장은 보온병을 받아들며 콧날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녀석은 진짜야. 진짜 사람이야. 그날 저녁부터 도윤과 최 회장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카페 문을 닫는 시간은 밤 10시. 도윤은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청소를 마친 뒤 곧장 최 회장이 머무는 쪽방촌 근처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 어귀에서 낡은 리어카를 끌고 기다리는 노인의 모습이 보였죠. 어르신 왔어요. 도윤이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최 회장은 짐짓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늦었네. 오늘 박스가 많아서 혼자 끙끙대고 있었어.
죄송해요. 손님이 좀 늦게까지 계셔서. 어디 봐요. 와, 진짜 많다. 오늘 대박이시네요? 대박은 무슨. 이거 다 끌고 고물상까지 가려면 새벽이야. 걱정 마세요. 제가 왔잖아요. 도윤은 능숙하게 리어카 뒷부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리어카를 끌며 어두운 골목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듬성듬성 비추는 길 위로 리어카 바퀴 소리가 덜컹덜컹 울려 퍼졌죠. 도윤아, 자네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오느라 힘들지 않나? 카페 일도 고되고 밤에 또 이런 일까지 하면 몸이 나만하겠어? 괜찮아요, 어르신. 저 체력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그리고 도윤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누군가랑 같이 걷는 게 좋아요. 혼자 걸으면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나거든요. 어르신이랑 이야기하면서 걸으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최 회장은 청년의 옆 얼굴을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도윤의 표정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왔을까. 누명을 쓰고 쫓겨나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도 이 청년은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홀로 버텨왔던 것입니다. 도윤아. 네, 어르신. 자네 할머니는 요즘 어떠시냐? 도윤의 걸음이 잠시 느려졌습니다. 많이 편찮으세요. 치매가 좀 있으셔서 저를 못 알아보실 때도 있고, 그래도 제가 가면 손은 꼭 잡아주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네가 어려서부터 할머니 손에서 컸다며? 네. 부모님이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가 저 하나 키우시느라 평생 고생하셨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하시고 명절에도 쉬신 적이 없으세요. 그 덕분에 제가 대학까지 갈 수 있었죠. 도윤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해서 할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국 이 꼴이 됐네요.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최 회장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이 청년의 사연이 자신의 젊은 시절과 묘하게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자식들 굶기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여기까지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간절함, 그 책임감, 그 무거운 어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도윤아, 자네 잘못이 아니야. 네. 세상에는 자네처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 그건 자네 탓이 아니라 세상이 더러운 거야. 근데 말이야. 최 회장은 리어카 손잡이를 꽉 쥐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지금은 바닥인 것 같아도 계속 걷다 보면 반드시 오르막이 나와. 이 리어카도 그렇잖아. 아무리 무거워도 중심만 잘 잡고 한 발씩 내디디면 결국 고개를 넘게 되어 있어. 도윤은 노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리어카를 끄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둠 속에서도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풍파를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느껴졌죠. 어르신, 감사해요. 뭐가? 그냥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요. 1년 동안 아무도 저한테 이런 말 안 해줬거든요. 다들 제가 잘못했다고 스파이라서 쫓겨난 거라고만 했어요. 어르신이 처음이에요.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해주신 분. 최 회장은 콧날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청년은 1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울었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찰 2명이 순찰차에서 내려다가오고 있었죠. 한밤중에 리어카를 끄는 노인과 젊은 청년.
수상해 보이는 조합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리어카 끌고 뭐 하는 거야? 폐지 수거는 보통 낮에 하잖아. 키가 큰 경찰이 손전등을 최 회장의 얼굴에 비추며 물었습니다. 최 회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주면 정체가 탄로날 판이었죠. 그렇다고 신분증이 없다고 하면 더 의심을 살 것이 뻔했습니다. 그게 최 회장이 말을 더듬는 사이 도윤이 재빨리 앞으로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죄송합니다. 저희 할아버지세요. 제가 카페에서 알바 끝나고 같이 폐지 정리하는 중이에요. 할아버지, 손자가 이 시간에 같이 폐지를 주워? 경찰이 의아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최 회장의 팔을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두면 걱정되거든요. 요즘 밤에 취객들이 어르신들한테 시비 거는 일도 많고,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 꼭 같이 다녀요. 효도라고 하기엔 부끄럽지만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도윤은 주머니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신분증 여기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깜빡깜빡하셔서 안 가지고 다니세요. 혹시 문제가 있으면 제가 다 책임질게요. 경찰은 도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요즘 이 근처에 소매치기가 자주 출몰하거든. 조심해서 다녀. 할아버지도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조심할게요. 경찰이 순찰차를 타고 사라지자 최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 나는 자네 할아버지가 아닌데. 도윤이 웃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저한테 어르신은 진짜 할아버지 같거든요. 이렇게 같이 걷고 이야기 나누고 할머니 말고는 이런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곤란해 하시는 거 보니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최 회장은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녀석 또 나를 구해줬구나. 리어카 밀어줄 때도 지금도. 도윤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을 위험에서 지켜주었습니다.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면 도윤 자신이 곤란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걱정은 안중에도 없는 듯했죠. 도윤아. 네. 고맙다. 에이, 이 정도 가지고요. 가족끼리 고마워할 게 뭐 있어요. 도윤은 환하게 웃으며 다시 리어카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가족이라. 이 녀석은 나를 가족이라고 했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청년이 자신을 가족이라고 부르는데 정작 피를 나눈 자식들은 아비를 치매 환자로 몰아 경영권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인가. 두 사람은 다시 리어카를 끌고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번에 최 회장이 미끄러질 뻔했던 바로 그 언덕이었습니다. 자, 갑니다. 어르신은 손잡이만 잡고 계세요. 도윤이 리어카 뒤로 돌아가 어깨를 바짝 밀착시켰습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함께 리어카가 조금씩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쯤 올라왔을 때 최 회장이 일부러 헛발을 디딘 척했습니다. 어이쿠, 어르신, 괜찮으세요? 도윤이 재빨리 리어카를 받쳐들며 노인의 팔을 잡았습니다. 최 회장은 도윤의 손을 뿌리치지 않고 가만히 맡겼습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거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만큼은 어떤 비단 장갑보다 포근하게 느껴졌죠. 괜찮아, 괜찮아. 나 아직 죽을 팔자 아니야. 조심하셔야죠. 어르신, 오늘은 제가 앞에서 끌게요. 어르신은 뒤에서 잡고만 계세요. 도윤은 자연스럽게 리어카 앞으로 돌아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최 회장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녀석 진짜 사람이구나. 시험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 채 도윤은 그저 노인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계산도 없고 꾸밈도 없고 오직 진심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고개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리어카를 세워두고 나란히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야경은 보석을 뿌려놓은 것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며 거대한 도시의 숨결을 보여주고 있었죠. 와, 여기서 보니까 정말 예쁘다. 도윤이 감탄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최 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예쁘지.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사람들이야. 누군가는 저 불빛 아래서 사랑하는 가족과 저녁을 먹고 있겠지. 누군가는 야근하느라 고생하고 있을 테고,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울고 있을지 몰라. 어르신, 시인이시네요. 무슨 시인이야? 그냥 오래 살다 보니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 최 회장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도윤 몰래 준비해온 것이었습니다. 태성그룹 기술팀이 1년 넘게 풀지 못하고 있는 차세대 보안 시스템의 핵심 난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도 손을 든 문제였죠. 도윤아, 이거 좀 봐봐. 이게 뭐예요? 응, 길에서 주웠어. 무슨 외계어 같은 게 잔뜩 적혀 있길래 자네라면 알 수 있나 싶어서. 도윤은 종이를 받아들고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심하게 훑어보던 그의 눈빛이 점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굳어지고 미간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이건 뭐야? 뭔지 알겠어?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도윤의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처럼 수식과 도형 사이를 헤집고 다니고 있었죠. 어르신, 펜 있으세요? 응? 아, 여기. 최 회장이 주머니에서 낡은 볼펜을 꺼내 주었습니다. 도윤은 리어카 위에 박스 하나를 펼쳐놓고 그 위에 종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수식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형이 그려졌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계산식이 박스 위를 빼곡하게 채워나갔습니다. 최 회장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오직 볼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빠르고 정확한지 마치 기계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2분 후, 다 됐어요. 도윤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박스 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이건 미친 거 아냐? 박스 위에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완벽한 해결책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기술팀이 1년 넘게 헤매던 문제의 정답이, 그것도 기존 접근법과는 완전히 다른 훨씬 간결하고 우아한 방식으로. 어르신, 이건 보안 시스템의 암호화 알고리즘이에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로 은행 금고를 절대 못 뚫게 만드는 기술이에요. 근데 기존 방식에 오류가 있어서 계속 막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새로운 구조를 그렸는데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예요. 도윤은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치 간단한 산수 문제를 풀었다는 듯이. 그런데 어르신, 이런 중요한 문서를 정말 길에서 주우신 거예요? 이거 아무한테나 보여주시면 안 돼요. 국가급 보안 기술이거든요.
최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이제야 제대로 실감이 났습니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1년 넘게 못 푼 문제를 이 녀석이 12분 만에 풀어버렸어. 그것도 리어카 위에서 낡은 볼펜 하나로 가로등 불빛 아래서. 도윤아.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르신. 자네 대체 누구야? 도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요? 그냥 카페 알바생이에요. 어르신도 아시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최 회장은 말을 멈추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밝힐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능력은 확인했지만 인성은 더 깊이 살펴봐야 했습니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배신 앞에서 이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것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최 회장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이며 종이를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자네 참 대단해. 내가 장담하지. 정직하게 땀 흘리는 놈이 결국 웃게 될 거다. 반드시. 하, 어르신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감사해요. 도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어떤 계산도, 어떤 욕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수하고 따뜻한 청년의 미소였습니다. 자, 이제 내려가요. 고물상 문 닫기 전에 도착해야죠. 두 사람은 다시 리어카를 끌고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떠난 뒤 최 회장은 어둠 속에서 대기하던 비서실장에게 박스 조각을 건넸습니다. 이거 기술팀에 전달해. 이건 뭡니까, 회장님? 우리 그룹이 1년 넘게 못 푼 문제의 해답이야. 강도윤이라는 청년이 12분 만에 풀었어. 리어카 위에서. 비서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12분이요? 이 문제를요? 그래. 미친놈이지? 이런 천재가 왜 카페에서 커피나 내리고 있는 거야? 세상이 얼마나 썩었으면 이 정도 인재를 길바닥에 내팽개치냐고. 최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이제 이 청년을. 아직이야. 아직 더 지켜봐야 해. 머리가 좋은 건 확인했어. 하지만 사람의 진짜 본성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법이지.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그리고 배신 앞에서. 이 청년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확인해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하나 더. 최 회장은 먼 곳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청년 주변을 철저히 경호해. 혹시라도 승철이 놈이 이 청년을 눈치채면 안 돼. 내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절대 비밀로 해야 한다. 네, 회장님. 바로 배치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최 회장은 홀로 남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천 개의 불빛 중 어딘가에 도윤의 작은 쪽방도 있을 것입니다. 그 좁고 춥고 외로운 방에서 천재 청년은 오늘 밤도 할머니 걱정에 잠들지 못하고 있겠죠. 강도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자네를 빛나는 곳에 세워줄 테니까. 최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년 동안 찾아 헤맨 보물을 드디어 발견한 사람의 흥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시각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눈들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언덕 아래 어둠 속에 세워진 검은 승용차. 차 안에서 망원 카메라가 두 사람의 모습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셔터 소리가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운전석에 앉은 사내가 휴대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회장님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이 강도윤이라는 청년과 접촉 중입니다. 네, 사진 다 찍었습니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최승철 부회장의 음산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좋아, 잘했어. 영감이 드디어 꼬리를 내밀었군. 그 강도윤이라는 놈 1년 전에 처리했어야 하는데 끈질기게 살아남았더라. 이번엔 확실하게 끝장을 내야겠어. 밤하늘에 구름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가려지면서 서울의 야경도 조금씩 흐려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두 사람의 운명 위로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빌딩 35층 부회장 집무실. 통유리 창문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서 최승철 부회장은 책상 위에 펼쳐진 사진들을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낡은 점퍼 차림의 노인과 검은 패딩을 입은 청년이 나란히 리어카를 끌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죠. 이거 참. 최승철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감님이 치매가 온 줄 알았더니 길바닥에서 후계자 놀이를 하고 계셨군. 그것도 하필 강도윤이라니. 1년 전에 확실하게 매장했다고 생각했는데 끈질기게도 살아남았네. 최승철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이 리어카 위에서 무언가를 적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저게 뭐지? 설마 아직도 그 기술 가지고 뭔가를 꾸미고 있는 건가?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승철은 1년 전 도윤의 기술을 빼앗기 위해 박상무와 손을 잡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도윤이 개발한 차세대 보안 시스템은 상용화만 되면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기술이었죠. 하지만 그 기술의 진짜 주인인 도윤을 살려두면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업계에서 매장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하필 영감님 눈에 들어? 이건 좀 곤란한데. 최승철은 전화기를 들어 번호를 눌렀습니다. 박상무 나야. 급한 일이 생겼어. 지금 바로 와. 30분 후 JS그룹의 박상무가 부회장실에 도착했습니다. 부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봐. 최승철은 사진들을 박상무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박상무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건 강도윤 아닙니까? 그리고 이 노인은 우리 영감님이야. 폐지 줍는 할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저 녀석이랑 어울려 다니고 계셔. 네. 태성그룹 회장님이 왜 저런 행색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최승철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문제는 영감님이 저 녀석한테 뭔가 큰 걸 맡기려는 것 같다는 거야. 저번에 카페에서 자네가 행패를 부렸다며? 그 뒤로 영감님이 저 녀석을 더 감싸고 있어. 매일 밤같이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데 내용은 파악이 안 돼. 박상무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 강도윤의 과거를 아시게 된 건 아닐까요? 그 기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럴 가능성이 높지. 영감님이 바보가 아닌 이상 저 녀석의 신원을 조사했을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한 짓도 다 드러나겠지. 그러면 큰일 아닙니까?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승철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손을 써야지. 강도윤, 저 녀석을 확실하게 처리해. 영감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아니, 아예 이 바닥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어. 어떡해요? 저 녀석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며? 병원비가 밀려서 쩔쩔매고 있다고 들었어. 그걸 이용해. 최승철은 서랍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박상무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연락해.
내가 아는 사채업자들이야. 강도윤 할머니 명의로 된 옛날 빚이 있을 거야. 그걸 부풀려서 추심을 시작하라고 해. 카페고 집이고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그러면 저 녀석이 알아서 꼬리를 내릴 거야. 박상무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회장님. 그리고 혹시 저 녀석이 버틴다면 최승철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땐 더 강한 방법을 써야겠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 저 녀석이 영감님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게만 해. 알았어? 며칠 후 도윤에게 악몽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카페에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험상궂은 산에 4명이 카페로 들이닥쳤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험악했죠. 그들은 카운터로 성큼성큼 다가와 도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강도윤 맞지? 네 할머니 빚 갚으러 왔다. 3천만 원. 이자까지 합치면 5천이야. 뭐라고요? 무슨 빚이요? 10년 전에 네 할머니가 빌린 돈이야. 그동안 이자가 붙어서 이렇게 된 거지. 모른다고? 모르면 알게 해줄까? 사내 중 하나가 카운터 위의 물건들을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깨지고 접시가 부서지고 커피가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손님들도 계시고. 닥쳐. 돈 없으면 몸으로 갚아. 아니면 네 할머니가 갚든가. 병원에 누워있는 그 할매 말이야.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할머니를 건드린다고? 그 말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여기서 폭발하면 상황만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요. 제발 할머니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이 새끼 봐라. 뭘로 마련해? 커피 팔아서? 껄껄껄. 사채업자들은 비웃음을 터뜨리며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서진 유리 조각들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어떻게 그 돈을. 그날 이후로 사채업자들은 매일같이 나타났습니다. 카페뿐만 아니라 도윤이 사는 쪽방, 편의점 알바 자리, 심지어 할머니가 입원한 병원 앞에까지 찾아와 위협했습니다. 도윤의 일상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며칠 후 도윤에게 또 다른 청천벽력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위독하다고요? 새벽 5시 잠을 자다 말고 받은 전화였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긴급 연락이었죠. 네, 강도윤 씨. 어르신께서 갑자기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지금 중환자실로 옮긴 상태인데 보호자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윤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를 맞았습니다. 어르신의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며칠 전부터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는데 오늘 새벽에 급성 심부전이 왔어요. 지금은 일단 안정을 찾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다시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할머니를 살릴 수 있나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심장 판막 교체 수술인데 비용이 상당합니다. 얼마요? 수술비와 입원비, 회복 기간까지 합치면 최소 1억 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1억 원. 도윤의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5천만 원의 빚도 갚지 못해 쩔쩔매고 있는데 1억 원이라니. 그건 도윤에게 있어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늦어도 2주 안에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의사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2주. 그 안에 1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할머니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심장 모니터가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단 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생과 사의 경계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고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울지 않았던 그가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최 회장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로 도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즉각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내일은 꼭 갈게요. 도윤아, 나한테 숨기지 마.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정말 괜찮아요, 어르신. 걱정 마세요. 도윤은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최 회장은 불안한 마음에 즉시 비서실장에게 연락했습니다. 강도윤 상황 파악해. 지금 당장. 1시간 후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사채업자들의 협박, 할머니의 위독, 1억 원의 수술비. 모든 것이 최승철 부회장의 지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까지. 이 자식이. 최 회장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낡은 쪽방의 테이블이 쩍하고 금이 갔습니다. 내 자식이라는 놈이 이런 짓을 해? 무고한 청년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여?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당장 나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돈이야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 버립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최승철을 완전히 제압하려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이사회에서 확실하게 몰아붙여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야 해. 하지만 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도윤이 놈이 다치게 놔둘 수는 없어. 경호팀 배치해. 24시간 감시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개입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다음 날 밤 도윤은 병원에서 할머니를 간병하다가 늦은 시간에 쪽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도 드문드문, 인적도 없는 스산한 길이었죠. 도윤은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1억 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사채업자들의 5천만 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야, 강도윤. 어둠 속에서 낮고 음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자 골목 앞을 사채업자 4명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하나같이 쇠파이프와 몽둥이를 들고 있었죠. 어디 도망가려고? 돈도 안 갚고? 저 지금 돈을 마련하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을. 시간? 시간은 무슨 시간? 우리도 윗선에서 압박받고 있어. 오늘 안에 확답 못 받으면 네 할머니 병원에서 끌어내라고 하더라. 할머니는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도윤이 앞으로 나섰지만 사채업자 하나가 쇠파이프로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이 새끼야. 오늘은 말로 하러 온 게 아니야. 돈이 없으면 몸으로 갚으라고 했지?
사채업자들이 도윤을 에워쌌습니다. 도윤은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는 이미 벽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이해해라.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 그래야 속이 시원하거든. 사채업자가 쇠파이프를 치켜들었습니다. 도윤은 본능적으로 팔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대로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죽을 수도 있을까? 할머니 수술비는 어떻게 하지? 수천 가지 생각이 1초 안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툭, 툭, 툭. 어둠 속에서 규칙적인 지팡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느릿느릿하지만 묵직한 발걸음 소리가 골목 입구에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야, 저 영감탱이? 가로등 불빛 아래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낡은 군용 점퍼를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최 회장이었죠. 이바들. 최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골목 전체를 울릴 만큼 묵직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돈 좀 늦게 갚을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소란이야? 뭐야, 이 영감탱이? 죽고 싶어? 사채업자 하나가 코웃음을 치며 최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쇠파이프를 들어 올려 위협했죠. 저리 안 꺼져? 늙은이가 괜히 끼어들다가 같이 두들겨 맞고 싶어? 최 회장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리어카를 끌던 초라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의 정점에서 수천 명의 적을 상대해온 제국의 황제, 독종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나한테 손 떼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나? 사채업자가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파이프가 최 회장에게 닿기 직전 어둠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번개처럼 나타났습니다. 흑! 사채업자의 팔이 꺾였습니다. 비명과 함께 쇠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죠. 순식간에 나머지 3명도 제압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3초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야? 바닥에 나뒹구는 사채업자들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최 회장은 대답 대신 그들 앞에 명함 한 장을 던졌습니다. 태성그룹?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최 회장의 뒤에서 한 남자가 정중하게 서류 가방을 열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성그룹의 법무팀장이었습니다. 강도윤 씨의 모든 채무는 이 시간부로 상환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병원비 역시 태성그룹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사채업자들은 물론 도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사주한 배후와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 추심에 대해서는 법무팀장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최승철 부회장과 박상무의 지시 내역, 불법 채권 추심 기록, 협박 녹취록까지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이름으로 법적 처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각오들 하시죠. 사채업자들은 벌벌 떨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최 회장은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래, 누가 시켰는지 다 알고 있어. 걱정 마라. 니들보다 그 윗선을 먼저 처리할 테니까. 데려가. 경호원들이 사채업자들을 끌고 사라졌습니다. 골목에는 최 회장과 도윤만 남았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함께 리어카를 끌던 최 씨 어르신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굽었던 허리가 꼿꼿하게 펴져 있었고 눈빛에는 제국의 주인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최 어르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최 회장은 도윤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말했지? 정직하게 땀 흘리는 놈이 웃게 해준다고. 내 리어카 미느라 고생 많았다. 어르신, 그게 아니라. 태성그룹이라니요? 어르신이 대체. 나는 최치원이야. 태성그룹 회장. 도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성그룹. 회장님이요? 그래. 1년 동안 폐지 줍는 할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사람을 찾고 있었어. 내 제국을 물려줄 진짜 사람. 탐욕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그런 사람. 최 회장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그리고 찾았어. 바로 너야, 도윤아. 저요? 저는 그냥 카페 알바생이라고? 아니, 넌 그냥이 아니야. 최 회장은 품에서 박스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도윤이 리어카 위에서 그려준 그 설계도였습니다. 이 설계도를 12분 만에 그려낸 천재. 누명을 쓰고 쫓겨나서도 세상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한겨울밤 낯선 노인의 리어카를 밀어주고 대가도 바라지 않고 캔커피 하나를 건네는 따뜻한 마음. 그게 내가 1년 동안 찾아 헤맨 바로 그 사람이야.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년 동안 쌓여왔던 억울함, 서러움, 외로움.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회장님, 저는 울어도 돼. 많이 힘들었지? 혼자서 버티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있으니까 걱정 마. 최 회장은 도윤을 끌어안았습니다. 낡은 점퍼에서 폐지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품은 세상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내 실력을 제대로 보여줄 판이 깔렸어. 내 손 잡고 제대로 한번 올라가 보겠느냐?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저 해보겠습니다. 좋아. 그럼 준비해라. 내일 태성그룹 이사회에서 내 이름을 세상에 알릴 거다. 하지만 최 회장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최승철 부회장이 이미 한 발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아버지를 정신병자로 몰아 해임하고 강도윤을 영원히 매장하기 위한 긴급 이사회가 내일 아침 소집될 예정이라는 것을. 폭풍의 눈 속으로 두 사람은 이제 막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빌딩 32층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형 원탁 테이블 주위로 태성그룹의 주요 주주들과 이사진 20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는 미리 연락받은 취재진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기 중이었죠. 평범한 이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정면 연단에 최승철 부회장이 올라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태성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것이라는 자신감이 넘쳐 흘렀죠.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이사진 여러분. 최승철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한 것은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일부러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리 연습한 연기였죠. 저의 아버님, 최치원 회장님께서는 현재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고 계십니다. 최근 몇 달간 이상 행동을 보이시더니 급기야 길거리에서 폐지를 주우시며 정체불명의 인물들과 어울려 다니고 계십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이사진과 주주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최승철은 리모컨을 눌러 대형 스크린에 사진들을 띄웠습니다.
최 회장이 낡은 점퍼 차림으로 리어카를 끄는 사진, 도윤과 나란히 걷는 사진, 쪽방촌 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다시피 회장님께서는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최승철이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클로즈업된 사진이었죠. 이 인물입니다. 강도윤. 1년 전 산업 스파이 혐의로 업계에서 퇴출된 자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런 위험한 인물과 매일 밤 접촉하시며 그룹의 기밀 정보를 넘기고 계신 것으로 의심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충격과 의혹이 뒤섞인 표정들이 이 사진의 얼굴에 떠올랐죠. 저는 아들로서 그리고 태성그룹의 부회장으로서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최승철이 서류 한 뭉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회장 해임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태성그룹의 미래를 위해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동시에 강도윤이라는 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주주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죠. 최승철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이제 표결만 진행하면 아버지는 끝이고 자신이 새로운 황제가 되는 것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회장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바로 그 순간 쾅! 회의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회의실 전체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죠. 툭, 툭, 툭. 묵직한 지팡이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느릿느릿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발걸음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누가 누구를 해임한다는 게냐? 우렁찬 호통이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사진과 주주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문 앞에 선 것은 낡은 군용 점퍼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방금 전 스크린에 나왔던 그 초라한 행색 그대로였죠.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십 년간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해온 독종 사자의 눈빛. 누구도 감히 맞서지 못하는 제왕의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 아버님. 최승철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런 차림으로. 아니, 경호원들. 뭐하고 있나? 어서 회장님을 모시고 나가지 않고. 경호원 몇 명이 최 회장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회장이 지팡이를 한번 내리치자 그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감히 누가 나를 끌어내? 내가 세운 회사에서,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서? 최 회장은 당당하게 회장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 사진이 양옆으로 길을 터주었습니다. 최 회장은 회장석에 앉지 않고 연단 위에 올라섰습니다. 최승철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승철아. 내가 오늘 여기서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다. 아비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회장직을 빼앗으려고? 그래, 참 효자로구나. 내가 이런 자식을 낳았다는 게 부끄럽다.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제가 아버님 건강을 걱정해서. 닥쳐. 최 회장의 일갈에 최승철이 움찔했습니다. 내가 치매 환자처럼 보이나? 아니면 미친 사람처럼 보이나? 내가 1년 동안 폐지를 주운 건 미쳐서가 아니야. 바로 너 같은 놈의 진짜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어. 최 회장은 연단 위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사진 여러분, 저 최치원은 멀쩡합니다. 치매도 없고 정신병도 없습니다. 다만 1년 전 제 자식들이 저를 해치우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자취를 감추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사람들의 진짜 본성을 관찰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사진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최 회장이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와라.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도윤이 똑바른 자세로 회의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노트북 한 대를 들고 있었죠. 저 인간이 최승철이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님, 저자는 산업 스파이입니다. 어떻게 저런 범죄자를 이 신성한 이사회에. 산업 스파이. 최 회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승철아, 그 누명을 씌운 게 누구인지 내가 모를 것 같아? 바로 너야. 너와 JS그룹 박상무가 짜고 이 청년의 기술을 빼앗고 입막음을 위해 스파이로 몰았지. 증거도 다 있어. 최승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헛소문입니다. 증거도 없이 저를 모함하시면. 증거가 없다고? 최 회장이 도윤에게 눈짓했습니다. 도윤아, 보여줘라. 도윤은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노트북을 중앙 시스템에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대형 스크린에 복잡한 코드와 설계도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기술 담당 이사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우리 그룹이 1년 넘게 풀지 못한 차세대 보안 시스템 아닙니까? 아니, 구조 자체가 완전히 새롭습니다. 기존 설계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보안 등급도 3단계나 높아졌어요. 도윤이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1년 전 박상무와 최승철 부회장의 결탁으로 제가 개발한 기술을 도둑맞고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기술의 핵심 암호를 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암호는 제 머릿속에만 존재했으니까요. 도윤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창이 열렸습니다. 제가 방금 주입한 코드는 마스터키입니다. 이 기술의 진짜 주인만이 열 수 있는 암호죠. 동시에 도윤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채팅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안에는 최승철 부회장과 박상무가 제 기술을 가로채기 위해 주고받은 모든 대화 기록이 복구되어 있습니다. 뇌물 수수 내역, 비자금 조성 장부, 그리고 저를 산업 스파이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기록까지 전부요. 회의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사진이 스크린을 보며 경악했고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화면에는 최승철과 박상무의 카카오톡 대화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최승철, 강도윤, 그 새끼 기술 다 빼왔어? 박상무, 네, 부회장님. 근데 마지막 암호가 안 풀립니다. 최승철, 그건 나중에 해결하고 일단 저놈 입마가 스파이로 몰아서 업계에서 매장시켜. 박상무, 알겠습니다. 증거 조작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저런 대화 한 적 없어. 최승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자금 계좌 내역, 해외 부동산 은닉 기록, 탈세 자료까지. 아버님, 이건 함정입니다. 저놈이 조작한 거라고요. 최승철이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아버지도 깨끗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편법을 쓰셨는데 저만 이러시면 안 되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회장은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나도 깨끗하지 않아. 50년 사업하면서 손에 흙 안 묻히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하지만 말이야, 승철아. 최 회장이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 자식을 해친 적이 없어. 내 피부치를 배신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너는 뭐야?
아비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쫓아내려고? 그게 자식이 할 짓이야? 최승철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승철아, 내가 50년 전에 5만 원짜리 수표 한 장으로 양말 장사부터 시작했어. 손이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어. 왜? 내 자식들한테는 나처럼 굶기지 않겠다고. 그 마음 하나로 여기까지 온 거야. 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내가 뭘 잘못 가르쳤길래 네가 이렇게 됐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저 청년은 한겨울밤 낯선 노인의 리어카를 밀어주고 경찰한테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어. 근데 내 핏줄이라는 놈은 아비를 배신해? 회의실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최승철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최승철 부회장을 데려가라. 오늘부로 모든 직책에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 경호원들이 최승철을 끌고 나갔습니다. 최 회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강도윤을 태성그룹의 부회장 겸 차기 후계자로 공식 지명합니다. 회의실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근교의 작은 언덕길,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도윤이 언덕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낡은 점퍼를 입은 최 회장이 낡은 리어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이 리어카가 보고 싶어서. 정이 들었거든. 두 사람은 나란히 리어카에 걸터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회장이 주머니에서 캔커피 2개를 꺼냈습니다. 자, 받아. 그날 자네가 내 손에 쥐어준 거랑 똑같은 거야. 오늘은 내가 돌려주고 싶었어. 도윤이 캔커피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어르신. 저를 믿어주셔서. 도윤아,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제국을 만들어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언덕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재벌 회장이 폐지 리어카를 끌며 찾아낸 진짜 후계자. 그 감동의 드라마는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